여러분, 지금 한국의 한 해운사가 배 한 척 빌려주고 하루에 챙기는 돈이 얼마인지 혹시 아시나요? 자그마치 7억 5천만 원이나 된답니다. 네, 그게 딱 하루에 벌어들이는 액수예요. 한 달이면 무려 225억 원이고 이 회사가 지금 이렇게 바다 위를 돌리고 있는 배가 150척이나 되거든요. 그런데 사실 더 놀라운 이야기는 따로 있습니다. 블룸버그가 이 회사를 두고 과연 뭐라고 불렀는지 아시나요? 바로 이란 전쟁의 가장 큰 승자라고 지목했거든요. 미국이나 이스라엘 같은 강대국도 아니고 한국의 해운사가 이번 전쟁의 진정한 주인공이라는 거죠. 아마 이 회사 이름은 평생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하셨을 가능성이 큽니다. 재계 순위가 무려 30위인데도 일반 대중들한테는 이름조차 생소한 무명이나 다름없거든요. 비상장 회사인데다가 회장님부터 아드님까지 언론에 나가는 걸 정말 극도로 싫어하는 집안이라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가 전쟁 터지기 딱 한 달 전에 텅 비어있는 배 6척을 페르시아만 한복판에 미리 보내놓고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짐도 하나 안 실은 텅 빈 배를 말이에요. 덕분에 지금 중국이랑 일본은 이 회사 눈치 보느라 아주 땅을 치면서 후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체 이 집안 사람들은 어떻게 전쟁이 터질 걸 미리 알고 이런 도박을 걸었던 걸까요? 우선 지금 바다 위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상황부터 제대로 짚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이라고 요즘 뉴스에 나와서 다들 아시죠?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간단히만 설명하겠습니다. 이란이랑 오만 사이에 끼어있는 아주 좁은 길목인데 제일 좁은 곳은 폭이 겨우 4km밖에 안 되는 곳입니다. 그런데 전 세계 석유 물량의 20%가 이 좁은 길을 매일같이 통과하고 있거든요. 숫자로 따지면 하루에만 2천만 배럴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양이죠. 그 하나뿐인 생명줄 같은 출구가 바로 호르무즈 해협인 거예요. 중요한 건 이 출구를 통해 나오는 기름의 80%가 전부 우리 아시아 쪽으로 온다는 사실입니다. 한국과 중국 그리고 일본이 사용하는 기름의 가장 핵심적인 생명선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런데 원래 하루에 80척씩이나 북적이던 이 해협이 지금은 사실상 텅 빈 채로 멈춰서 있습니다. 유조선들이 지나다니는 양이 무려 70%나 뚝 떨어졌고 150척이 넘는 거대한 배들이 해협 밖에서 꼼짝도 못하고 대기 중이거든요. 이란 측에서 해협을 완전히 봉쇄해버리는 결단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기름을 가득 실은 배가 밖으로 나가지도 못하고 새로운 배가 안으로 들어오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죠. 전 세계 석유가 흐르는 가장 중요한 동맥이 완전히 끊겨버린 셈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상황에서 뽑아낸 석유들은 다 어디로 가게 되는 걸까요? 중동의 산유국들이 땅속에서 석유를 계속 뽑아내는 건 중간에 멈출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원유를 채굴하는 건 집안 수도꼭지 잠그는 것처럼 아주 쉽게 딱 멈출 수 있는 그런 성질의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유전이라는 게 한번 멈춰버리면 나중에 다시 가동할 때 정말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어가서 웬만하면 계속 뽑아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배가 못 들어오니 나갈 곳이 없어서 이라크랑 쿠웨이트에 육상 저장 탱크들이 아주 빠른 속도로 꽉 차기 시작한 겁니다. 이걸 비유하자면 수도꼭지는 계속 틀어져 있는데 배수구가 꽉 막힌 상황이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물은 계속해서 나오는데 빠질 구멍이 없으니까 결국 욕조가 넘치기 시작하는 단계인 거죠. 이라크랑 쿠웨이트의 시추업체들은 실제로 기름을 담아둘 공간이 부족해서 생산 속도를 억지로 줄이고 있는 심각한 상태입니다. 산유국들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경제적인 재앙이나 다름없거든요. 석유를 열심히 뽑아놓고도 팔지도 못하고 어디다 쌓아두지도 못하는 밑빠진 상황인 거죠. 그런데 바로 여기서 이 문제를 해결할 구원투수가 혜성처럼 등장하게 됩니다. VLCC라고 불리는 배인데 이게 뭐냐면 바로 초대형 원유 운반선이에요. 원래 이름이 베리라지 크루드 캐리어인데 이름에 대놓고 매우 크다고 밝혀 있을 정도로 정말 어마어마한 덩치를 자랑하는 배입니다. 길이가 무려 330m에 달하는데 이게 어느 정도인지 감이 잘 안 오실 수도 있거든요. 파리에 있는 에펠탑을 옆으로 눕혀놓았다고 생각하시면 거의 비슷한 크기라고 보셔도 됩니다. 이 배 한 척에만 원유를 무려 200만 배럴이나 실을 수 있는데 이건 우리나라가 하루 동안 쓰는 전체 원유량과 맞먹는 엄청난 양이에요. 이 거대한 배는 단순히 원유를 실어 나르는 것뿐만 아니라 바다 위에 떠서 원유를 그대로 보관하는 창고 역할도 할 수 있거든요. 전문 용어로 부유식 저장 시설이라고 부르는 건데 쉽게 말하면 바다 위에 둥둥 떠 있는 대형 석유 창고라고 보시면 됩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전 세계 석유 회사들이 눈에 불을 켜고 미친 듯이 이 배를 찾아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전 세계에서 이 초대형 유조선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곳이 대체 어디일까요? 바로 우리나라의 잠금상선, 영어 이름으로는 시노코어라고 불리는 아주 조용한 회사거든요. 지금 이 회사가 무려 150척 정도 되는 초대형 유조선들을 자기 마음대로 통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지구상에 이런 초대형 유조선이 총 880척 정도 있는 것으로 파악되는데 그중에 11%를 잠금상선 혼자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겨우 11%라고 하면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건 전체 배를 다 합쳤을 때 이야기고 진짜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단기 용선 시장에 있습니다. 당장 급하게 기름을 실어 나르거나 바다 위에 띄워놓고 보관할 때 쓰는 배 시장에서는요, 잔금 상선의 점유율이 무려 37%까지 올라가거든요. 이건 노르웨이의 아주 유명한 선박 중개 회사인 펀들리스에서 직접 추정한 데이터라 신뢰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한마디로 시장 전체 물량의 3분의 1 이상을 한국의 한 회사가 완전히 꽉 쥐고 흔들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죠. 업계 전문 분석 기관인 시그널 그룹에서는 단일 업체가 단기 유조선 시장을 이 정도로 완벽하게 장악한 사례는 역사적으로 전례가 없다면서 아주 놀라운 평가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이게 진짜로 의미하는 바가 뭔지 곰곰이 생각해보면 정말 대단한 일이거든요. 잔금상선이 자기가 부르고 싶은 대로 가격을 마음껏 결정할 수 있다는 엄청난 권력을 주게 된 거니까요. 경제용어로 이걸 프라이스 메이커라고 부르는데 쉽게 말하면 우리가 정한 가격이 곧 시장가니까 싫으면 다른 거 알아보세요 라고 큰 소리 칠 수 있는 위치에 올라선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다른 곳에 가봐야 빌릴 수 있는 배가 아예 없다는 사실이에요. 런던의 선박 중개업체인 페리시 브로커스의 할보롤 F 이사가 블룸버그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했거든요. 시노코어는 최근 상당히 압도적인 규모의 선박 무리를 통제하면서 시장 전체에 엄청난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는 사실상 본인들이 원하는 가격을 그대로 제시할 수 있는 독보적인 위치에 있었죠. 가격을 직접 결정하고 제시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는 것. 이게 바로 이번 사건의 가장 핵심적인 포인트입니다. 물건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가격을 깎는 게 아니라 물건을 가진 사람이 부르는 게 곧 값이 되는 상황이 펼쳐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실제로 현장에서는 어떤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아시나요? 잔금상선이 유조선 한 척을 딱 하루 동안 빌려주면서 받는 가격이 무려 50만 달러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우리 돈으로 계산해보면 하루에 약 7억 5천만 원이라는 말도 안 되는 금액이 들어오는 거죠. 이게 불과 작년만 하더라도 하루에 5만 달러 수준이었는데 1년 사이에 무려 10배나 가격이 폭등한 겁니다. 이걸 일상생활에 비유해보자면 원래 월세 50만 원이던 원룸이 갑자기 자고 일어났더니 월세 500만 원으로 뛴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런데 주변을 아무리 둘러봐도 빈 방이 이 집밖에 없으니까 울며 겨자 먹기로 500만 원을 내고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중동에서 중국까지 기름을 나르는 운송 비용도 배럴당 2.5달러에서 20달러로 8배나 껑충 뛰었는데 이 가격 역시 잔금 상선이 주도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가 올해 초에 초대형 유조선 한 척을 새로 사들이는데 평균적으로 800만 달러 정도를 썼거든요. 우리 돈으로 치면 한 척 당일 300억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금액을 들인 셈입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하루에 50만 달러씩 벌어들이면 딱 6개월만 지나도 배 한 척 값을 통째로 다 회수할 수 있게 돼요. 그 6개월이 지나고 난 뒤부터 벌어들이는 돈은 전부 순수한 수익으로 남게 되는 구조인 거죠. 이런 배를 무려 100척 넘게 굴리고 있으니 머릿속으로 단순하게 곱셈만 해봐도 정말 입이 떡 벌어지는 숫자가 나오게 됩니다. 같은 시각바다 바로 건너편에 있는 나라들에서는 완전히 상반된 풍경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원유 수입량의 무려 95.9%를 중동 지역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었거든요. 사실상 거의 모든 기름을 중동에서 배로 실어오는 구조라고 봐도 무방한 상황이죠. 그런데 호르무즈 해협이 꽉 막혀버렸으니 일본으로 들어와야 할 기름들이 아예 출발조차 못하고 있는 겁니다. 일본의 3대 해운사라고 불리는 니폰 유센이나 상선 미쓰이 같은 곳들은 이미 호르무즈 운항을 완전히 중단한 상태예요. 이란 당국으로부터 그 어떤 배도 이 길을 통과하는 걸 허락하지 않겠다는 무시무시한 경고를 직접 받았기 때문입니다. 일본의 민간 연구소에서는 해역 봉쇄가 길어지면 국제 유가가 배럴당 120달러까지 치솟고 일본의 경제 성장률이 3%나 깎일 것이라며 경고음을 울리고 있습니다. GDP 3%가 날아간다는 건 일본 경제 규모로 따졌을 때 우리 돈으로 180조 원이라는 거금이 증발한다는 뜻이거든요. 그 어마어마한 숫자 이면에는 공장이 멈춰서고 물가가 미친 듯이 오르면서 일자리를 잃게 될 수많은 일본 국민들의 눈물이 섞여 있는 겁니다. 중국도 상황이 심각하기는 마찬가지라 아주 골머리를 앓고 있거든요. 중국은 전 세계에서 석유를 가장 많이 수입하는 나라인데 중동에서 가져오는 양이 전체의 44%나 차지하고 있거든요. 당연히 호르무즈 해협이 막히면서 기름 수급에 아주 커다란 비상이 걸린 상황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나마 남은 기름을 실어 나를 배조차 한국 회사가 꽉 쥐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결국 중국이든 일본이든 기름을 어떻게든 가져오려면 배가 꼭 필요한데 그 배를 가장 많이 가진 곳이 바로 한국의 잔금상선이라는 거죠. 업계에서 이제는 한국 회사가 부르는 대로 돈을 줄 수밖에 없다는 탄식이 흘러나오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머스크나 하파크로이트 같은 전 세계적인 대형 해운사들은 이미 너무 위험하다면서
호르무즈 해협 근처에는 얼씬도 안 하고 운항을 다 멈췄거든요. 다들 무서워서 멀리 도망가 버린 그런 상황인 거죠. 하지만 우리의 잠금상선은 도망가기는커녕 오히려 전쟁터 한복판에 떡한 이 자리를 잡고 앉아 있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아랍에미리트의 국영 석유 회사인 ADNOC 이 다급하게 잠금상선에 직접 연락을 해서 러브콜을 보내기까지 했어요. 당신 네 배를 창고로 쓸 수 있게 제발 우리 석유 좀 보관해달라고 애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과연 단순히 운이 좋아서 일어난 일이었을까요? 절대 아닙니다. 이건 이미 수개월 전부터 아주 치밀하고 정교하게 설계된 전략의 결과물이었거든요. 도대체 이 회사는 어떤 해안이 있었길래 이런 엄청난 판을 미리 짤 수 있었던 걸까요? 이 질문에 대한 정확한 답을 찾으려면 시간을 조금만 뒤로 돌려봐야 합니다. 바로 2024년 하반기쯤으로 말이에요. 당시 글로벌 해운 시장을 들여다보면 참 묘하고 이상한 분위기가 흐르고 있었거든요. 유럽의 쟁쟁한 해운사들이 가지고 있던 유조선들을 한꺼번에 대량으로 시장에 내놓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게 왜 그랬냐면요. 유럽연합이 환경 보호를 위해 탄소 중립 정책을 아주 강력하게 밀어붙이면서 오래된 배들이 타깃이 된 거예요. 만들어진 지 15년이 넘은 노후 유조선들은 새로운 환경 규제 때문에 앞으로 운항하기가 점점 힘들어질 거라는 우울한 전망이 지배적이었습니다. 유럽 선주들 입장에서는 이 배 계속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벌금 폭탄 맞느니 그냥 지금 헐값에라도 팔아버리자라는 계산기를 두드린 거죠. 이걸 부동산으로 비유하면 재건축 규제가 빡빡하게 들어오니까 집주인들이 겁을 먹고 나중에 골치 아파지기 전에 얼른 팔자 하면서 급매물을 쏟아낸 거랑 비슷합니다. 시장에 물건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오니까 당연히 유조선 가격은 뚝뚝 떨어질 수밖에 없었겠죠. 하지만 대부분의 다른 해운사들은 이 저렴한 매물들을 보고도 그냥 못 본 척 지나쳐 버렸습니다. 앞으로 세계 경기가 안 좋아질 것 같다는 걱정도 많았고 유조선 시장의 미래가 워낙 불투명해 보였거든요. 지금 이 시국에 큰돈 들여서 낡은 중고배를 산다고 제정신이야 하는 비웃음 섞인 분위기가 팽배했었습니다. 그런데 딱 한 군데 잠금상선만이 모두와 정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이 과감하고도 무모해 보였던 결정의 뒤에는 두 명의 핵심 인물이 있었습니다. 바로 아버지인 정태순 회장과 그의 아들 정가연 이사였죠. 정태순 회장은 1948년생으로 경남거창에서 태어난 전형적인 자수성가형 인물이거든요. 한국해양대학교 항해학과를 졸업하고 실제로 바다에 나가 배를 직접 몰았던 베테랑 해기사 출신입니다. 현장에서 직접 구르던 선장 출신이 지금의 거대한 해운 제국을 직접 일궈낸 거예요. 동남아 해운이라는 곳에서 17년 동안 성실하게 근무하다가 1989년에 홍콩으로 건너가 아주 작은 회사 하나를 세우게 됩니다. 그게 바로 한국과 중국 사이를 배로 오가며 물건을 나르는 장금유 항공사라는 곳이었어요. 중국의 시노트란스와 한국의 동남아 해운이 반반씩 투자해 만든 회사에서 정태순 회장이 초대 대표를 맡으며 역사가 시작된 겁니다. 장금이라는 이름은 중국의 장강과 한국의 금수강산에서 한 글자씩 따온 거고요. 영어 이름인 시노코 역시 중국과 한국의 합성어라고 해요. 그런데 이 회사가 걸어온 길을 보면 정말 위기의 연속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었거든요. 1998년 우리 모두에게 힘들었던 외환 위기가 터졌을 때 한국과 중국 쪽 모회사들이 기다렸다는 듯이 우리 이제 손 뗄게요라며 도망가 버렸습니다. 잘 나가던 회사가 하루아침에 부모 없는 고아 신세가 되어버린 거죠. 보통 사람 같으면 겁이 나서 같이 도망가는 게 당연한 선택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정태순 회장은 그 위기 상황에서 완전히 다른 선택을 내렸어요. 자기가 가진 전 재산을 탈탈 털어서 회사 주식 전부를 본인이 직접 인수해버린 겁니다. 평범한 월급쟁이 사장에서 한순간에 회사의 모든 운명을 책임지는 오너로 변신한 거죠. 이 회장님의 경영 철학을 딱 들여다보면 정말 한 문장으로 명확하게 정리할 수 있거든요. 여유 자금이 생기면 무조건 배를 사서 영업을 더 키워야지 부동산이나 건물 사는데 돈을 쓰면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주변에서 동종 업계 사람들이 나중을 위해서 강남에 빌딩이라도 하나 사두시는 게 어떠냐 하고 권유해도 한결같았어요. 그분은 배를 부리는 선주는 당연히 배를 사야지 딴짓하면 안 된다 하면서 번 돈을 모조리 다시 배를 사는 데 투자했습니다. 이게 잠금상선이 30년 넘게 한 번도 어기지 않고 지켜온 아주 무서운 원칙이었던 거죠. 2000년대 초반에는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던 황무지 같던 평택에 제일 먼저 한중 컨테이너선을 보냈는데 매달 수십억 원씩 적자가 나면서 망하기 직전까지 갔었습니다. 해운업계에서는 잠금상선은 오뚜기처럼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니 정말 끈질기다라는 말이 돌 정도였어요. 그리고 2008년에는 전 세계에서 아무도 생각하지 못한 기발한 아이디어로 쓸모없어진 유조선을 광석 전용 운반선으로 개조하는 데 성공합니다. 시노캐리어 호라는 이름을 붙인 이 배는 중국 조선소에서
7개월 동안 공을 들여 개조한 끝에 짐을 가득 싣고 수송하는 데 성공했거든요. 낡은 배를 전혀 다른 용도의 배로 변신시켜서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낸 셈입니다. 코로나 팬데믹이 세상을 덮쳤을 때도 이 회사의 뚝심은 여전했는데요. 다들 몸을 사릴 때 회사에 사활을 걸고 흥하라인과 흥하해운을 인수했는데 처음엔 적자가 났지만 결국 코로나 특수가 터지면서 1조 원 넘는 이익을 거두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진짜 주목해야 할 점은 이 회사의 특별한 DNA가 2016년에도 똑같이 반복됐다는 사실입니다. 외환위기 때 남들이 도망갈 때 오히려 주식을 샀고 황무지 같은 항구에 배를 보냈던 그 저력이 다시 발휘된 거죠. 낡은 유조선을 개조할 줄 알았던 해안과 남들이 투자를 줄일 때 오히려 늘렸던 배짱이 이번에도 통했습니다. 2016년에 남들이 관망하며 눈치 볼 때 무려 4조 원을 쏟아부었고 미리 빈 배를 중동에 보냈으며 유조선을 받아 위창고로 활용한 겁니다.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그들만의 마법 같은 공식이 37년째 변함없이 작동하고 있는 셈이죠. 이런 대단한 아버지 밑에서 경영 수업을 받은 아들이 바로 정가현 이사입니다. 그런데 이 아드님은 아버지와는 성격이나 스타일이 완전히 딴판이라고 하더라고요. 아버지가 직접 현장을 누비며 배를 타던 현장형 리더라면 아들은 철저하게 뒤에서 판을 짜는 은둔형 승부사 타입입니다. 블룸버그에서도 베일에 쌓인 거물의 후계자라고 소개할 정도로 대외적으로는 거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 신비주의 인물이에요. 주로 왓츠앱 같은 보안 메신저를 이용해서 직원들에게 업무 지시를 내리고 아주 중요한 거래들을 직접 챙기는 스타일이라고 합니다. 재밌는 일화도 하나 전해지는데 이분이 직원이나 파트너들을 만나면 가끔 팔씨름을 제안하는 것으로도 아주 유명하다고 해요. 평소에 유도를 즐길 정도로 체력도 좋고 승부욕이 강한데 겉으로는 조용해도 뒤에서는 아주 치밀하게 계산기를 두드리는 스타일인 거죠. 이 정가현 이사가 2024년 하반기부터 유럽의 선주들에게 직접 연락을 돌리기 시작한 겁니다. 지금 가지고 계신 유조선 매물들 우리가 전부 다 사드릴 테니 다 가져오세요 라고 말이죠. 그렇게 해서 야금야금 사들인 배가 확인된 것만 최소 50척이 넘는 엄청난 규모입니다. 올해 2월에도 해외 선박회사들의 배를 추가로 더 사들이면서 총 투자한 금액이 무려 30억 달러, 우리 돈으로 4조 5천억 원에 달하게 됐거든요. 중견 해운사가 4조 5천억이라는 천문학적인 돈을 유조선 하나에 몰빵한 건 정말 전례가 없는 일입니다. 업계 사람들은 이걸 보고 장금상선, 드디어 선을 넘었다거나 나중에 시장 안 좋아지면 어떻게 감당하려고 저러나 하며 혀를 찼죠. 그런데 여기서 정말로 상상조차 하기 힘든 일을 하나 더 저지르게 됩니다. 2026년 1월 29일, 그러니까 실제로 전쟁이 터지기 딱 한 달 전쯤이었거든요. 정가현 이사가 직원들에게 이런 지시를 내립니다. 지금 당장 비어있는 유조선 6척을 페르시아만으로 보내서 대기시켜라 라고 말이죠. 짐도 하나 안 실은 텅 빈 배를 그 위험한 중동 한복판에 미리 보내놓으라고 한 겁니다. 이건 경영자 입장에서는 정말 자기 목숨을 건 도박이나 다름없는 아주 위험한 판단이었거든요. 만약 전쟁이 안 났다면 빈 배 6척을 중동까지 보낸 기름값과 인건비, 그리고 그 시간 동안 다른 일을 못해서 생기는 기회비용까지 몽땅 날리게 되는 거니까요. 하지만 정가현 이사의 눈에는 남들이 보지 못하는 무언가가 분명히 보이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이미 2025년에 미국과 이란 사이의 핵 협상이 완전히 깨졌고 하늘 위에서는 전투기들이 오가는 공중전까지 벌어지고 있었거든요. 2026년 초에는 이란이 주변 나라들을 압박하려고 호르무즈 해협을 슬쩍 막아보는 신호들을 계속해서 보내고 있었습니다. 이런 아주 작은 징후들이 하나둘씩 쌓이는 걸 보면서 확신을 가졌던 것으로 보여요. 그 계산은 아주 명확했는데 전쟁이 터지면 해협이 막힐 것이고 그러면 기름이 밖으로 못 나가니 육상 탱크가 꽉 찰 것이다 라는 시나리오였습니다. 그때 바다 위에 텅 빈 배를 미리 준비해둔 사람이 결국 시장의 지배자가 될 거라는 걸 미리 내다본 거죠. 같은 시각 우리나라의 또 다른 대형 해운사인 HMM은 장금 상선과는 정반대의 결정을 내리고 있었습니다. 중동 지역은 지금 너무 위험하니까 우리 배와 선원들의 안전을 위해 신규 예약을 받지 않겠다고 공식 발표한 거죠. 사실 이게 상식적으로는 아주 올바르고 합리적인 경영 판단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위험이 뻔히 보이는데 거기로 뛰어들지 않고 피하는 것도 훌륭한 전략 중 하나니까요. 하지만 그 결과는 시간이 흐른 뒤에 아주 극명하게 엇갈리고 말았습니다. 한쪽은 오직 위험만을 보고 도망쳤지만 다른 한쪽은 그 위험 이면에 숨겨진 거대한 기회를 포착했던 겁니다. 결국 37년 동안 위기 속에서 기회를 찾아냈던 장금 상선만의 독특한 안목이 이번에도 빛을 발한 셈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정말로 2월 28일에 전 세계가 우려하던 전쟁이 현실로 터져버리고 말았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 연합군이 이란의 주요 거점들을 향해 아주 전격적인 공습을 시작했거든요. 군사시설과 핵시설은 물론이고
이란의 심장부인 지도부까지 겨냥한 작전이었습니다. 이 급작스러운 공습으로 인해서 이란의 최고 지도자인 알리함의 네이가 사망했다는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죠. 나라의 가장 높은 어른이 죽었으니 이란 입장에서는 눈이 뒤집힐 정도로 화가 날 수밖에 없었겠죠. 당연히 이란은 즉각적인 피해 보복을 선언하며 이스라엘 도시들을 향해 미사일을 쏟아붓기 시작했습니다. 주변에 있는 미군 기지들에도 미사일 세례가 이어졌고 레바논의 무장단체까지 가세하면서 중동 전체가 순식간에 불바다로 변했습니다. 그리고 공습이 시작된 지 겨우 몇 시간 만에 이란의 혁명수비대가 받아 이 모든 배들에게 아주 무서운 경고 메시지를 보냈거든요. 앞으로 그 어떤 배도 우리 앞바다인 호르무즈를 지나갈 수 없다는 선전포고를 날린 겁니다. 이 말 한마디에 전 세계 에너지 시장은 그야말로 얼음처럼 차갑게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실제로 해협 주변에서는 배들이 공격받는 끔찍한 일들이 연이어 발생하기도 했거든요. 유조선들이 미사일에 맞고 불길에 휩싸이는 장면이 뉴스에 나오면서 해운사들은 공포에 질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다 위로 시커먼 연기가 솟구치는 그 모습은 이제 이건 연습이 아니라 진짜 죽고 사는 실전이라는 걸 모든 이들에게 똑똑히 각인시켜 주었죠. 국제 유가 역시 이런 공포를 반영해서 아주 무서운 속도로 폭등하기 시작했습니다. 전쟁 전만 해도 배럴당 67달러 정도였던 가격이 하루가 다르게 오르더니 순식간에 100달러 고지를 넘어섰거든요. 2022년 이후로 무려 3년 넘는 시간 만에 처음으로 100달러라는 숫자를 보게 된 겁니다. 한때는 111달러까지 치솟았다가 내려오기도 했는데 시장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습니다. 전문가들은 만약 이 봉쇄가 계속된다면 유가가 150달러까지 가는 건 시간 문제라며 아주 암울한 전망을 내놓기도 했죠.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잔금 상선의 상황은 정말로 아찔하고 위험해 보였거든요. 이 회사가 미리 보내놓았던 유조선 6척이 페르시아만 안쪽 깊숙한 곳에 꼼짝없이 갇혀버렸기 때문입니다. 미리 가서 대기하라고 보냈던 그 배들이 이제는 밖으로 나오고 싶어도 나올 수 없는 함정에 빠진 꼴이 된 거죠. 세계 언론들은 이때다 싶어 잔금 상선이 너무 무리한 배팅을 하다가 가장 큰 피해를 입게 됐다고 앞다투어 보도했습니다. 한국 배들이 중동에 묶여서 꼼짝 못한다는 뉴스가 매일같이 쏟아졌고 사람들은 잔금 상선이 곧 망하는 게 아니냐며 걱정 어린 시선을 보냈죠. 무모하게 빈 배를 보냈다가 결국 최악의 악수를 뒀다는 비판적인 분석이 지배적이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여기서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영화 같은 반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정말 소름 돋는 반전이었죠. 해협이 꽉 막히면서 중동 나라들이 뽑아낸 석유가 갈 곳을 잃고 공중에 붕 떠버렸잖아요. 기름은 땅에서 계속 나오는데 싫어 나를 배도 없고 쌓아둘 창고도 부족한 아주 미칠 노릇인 상황이 된 겁니다. 저장 탱크가 넘치기 일보 직전이라 이제는 석유 생산을 아예 멈춰야 할 정도로 절박한 순간이었죠. 여러분, 이럴 때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게 도대체 무엇이겠습니까? 그렇죠. 바로 바다 위에 떠서 그 많은 석유를 안전하게 담아줄 아주 커다란 배입니다. 과거 코로나 때도 기름이 남아서 유조선을 창고로 썼던 적이 있는데 그때와 이유는 달라도 결과적으로 배가 필요한 상황은 똑같았던 거죠. 결국 이 위기 속에서 유조선을 가진 사람이 세상의 모든 돈을 쓸어 담는 구조가 만들어진 겁니다. 그런데 바로 그 절묘한 타이밍에 가장 좋은 위치에 텅 빈 배를 가장 많이 가지고 있던 회사가 어디였을까요? 맞습니다. 바로 페르시아만 안쪽에 빈 배 6척을 미리 주차해 두었던 잔금 상선이었던 겁니다. 가장 위험에 처한 회사라는 비아냥을 듣던 잔금 상선이 눈 깜짝할 새에 전 세계 유일한 구원자로 신분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세계적인 석유 재벌들이 제발 배 좀 빌려달라며 잔금 상선 앞에 줄을 서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에르노 같은 거대 국영기업도 돈은 얼마든지 줄 테니 우리 기름 좀 제발 보관해달라고 매달렸거든요. 육상시설은 언제 미사일이 날아올지 몰라 불안하니까 차라리 바다 한가운데 떠있는 배가 훨씬 안전한 창고가 되어버린 아주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진 거죠. 상황이 이렇다 보니 배를 빌려주는 가격인 용선료가 정말 미친 듯이 수직 상승하기 시작했습니다. 원래 하루에 5만 달러 하던 게 일주일 만에 10만, 20만을 넘어서더니 결국 50만 달러까지 찍어버린 거예요. 무려 10배가 넘는 수익이 매일매일 통장에 꽂히기 시작한 겁니다. 처음에 왜 빈 배를 중동까지 보내서 돈을 버리냐고 비웃던 사람들은 이제 어떻게 저런 천재적인 판단을 했냐며 박수를 치고 있습니다. 에너지 분석가들조차 이건 치밀한 전략과 하늘이 도운 운이 결합된 역사적인 투자라며 입을 모아 칭찬하고 있거든요. 사실 이런 비슷한 일이 아주 오래전에도 한두 번 정도는 있었거든요. 1990년 걸프전 때나 1980년대 탱커 전쟁 때도 유조선 주인들이 떼돈을 벌었던 기록이 있습니다. 그때도 배를 가진 사람들이 갑이 되어서 부르는 게 값이 되던 그런 시절이 있었죠. 하지만 그때 아무리 가격이 올랐어도
하루에 10만 달러 정도가 최고 기록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그 기록의 5배인 50만 달러라는 말도 안 되는 금액이 현실이 된 겁니다. 무엇보다 과거 그 어떤 해운사도 지금의 장금상선처럼 전 세계 시장의 37%를 혼자서 장악했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한국의 중견 기업이 전 세계 유조선 역사를 새로 쓰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수준인 거죠. 더 놀라운 건 이 회사가 세계 무대에서 이름을 알린 속도가 정말 빛의 속도라는 점입니다. 불과 몇 달 전만 하더라도 세계 순위 12위권에 머물던 조용한 회사였거든요. 원래 유조선 시장은 그리스나 노르웨이 같은 전통적인 해양 강국들이 꽉 잡고 있던 그들만의 리그였습니다. 그리스의 유명한 해운 재벌도 비슷한 전략을 썼지만 장금상선의 압도적인 물량 앞에서는 상대가 되지 않았거든요. 한국의 중견 해운사가 단 몇 달 만에 쟁쟁한 거물들을 다 제치고 세계 3위권까지 치고 올라간 셈입니다. 이건 마치 동네에서 축구하던 팀이 갑자기 월드컵 4강에 진출해서 강대국들을 다 이겨버린 것과 비슷한 충격적인 사건인 거죠. 그리고 유조선 시장에서 18년 동안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아주 기이한 현상까지 나타났습니다. 5년 정도 된 중고 유조선 가격이 무려 2천억 원을 넘겼는데 이게 갓 만든 3배보다 더 비싼 가격에 팔리고 있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3배가 더 비싸야 정상인데 중고가 더 비싸다는 건 지금 당장 배가 필요한 사람이 그만큼 줄을 섰다는 뜻입니다. 3배는 주문하면 3년은 기다려야 하지만 중고는 당장 오늘부터라도 기름을 담을 수 있으니까요. 덕분에 장금상선이 2014년부터 헐값에 쓸어 담았던 그 중고배들의 몸값 역시 수조 원대로 껑충 뛰어올랐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아주 인상적인 총평을 하나 남겼거든요. 이란 전쟁이 전 세계 에너지를 뒤흔들고 있지만 한국의 이 조용한 거물은 이번 혼란을 틈타 역사상 가장 큰 승자가 될 것이라고 말이죠. 세계 순위 30위에 불과하고 컨테이너 순위도 세계 22위권이었던 회사가 이제는 전 세계 유조선 시장의 진정한 제왕으로 우뚝 선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앞으로 이 상황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흘러가게 될지 시간 순서대로 한번 시뮬레이션을 해볼까요? 물론 이건 100% 확실한 미래는 아니고 여러 상황에 따른 가능성이라는 점을 염두에 두시고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앞으로 한두 달 정도의 가까운 미래를 내다보면요. 이란의 새로운 지도자가 취임하자마자 우리는 절대로 해협 봉쇄를 풀지 않겠다며 아주 강하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 사람의 성격이 워낙 불같아서 전 세계 유가가 200달러까지 갈 수도 있다고 협박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란이 바다 밑에 깔아둔 기뢰가 워낙 많아서 봉쇄가 생각보다 아주 길어질 수도 있다는 걱정스러운 목소리가 높아요. 만약 이대로 봉쇄가 계속된다면 장금상선이 벌어들이는 수익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더 불어나게 될 겁니다. 다만 전쟁터 한가운데 배들이 갇혀 있다 보니 혹시라도 미사일 공격을 받지는 않을까 하는 위험은 항상 도사리고 있죠. 미군이 무력으로 해협을 열어버린다면 용선료가 조금 내려갈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당분간은 장금상선의 세상이 이어질 것 같습니다. 전쟁이 터지고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흐른 시점을 한번 예상해 볼까요? 설령 중간에 전쟁이 멈추고 휴전 협상이 시작된다고 해도 엉망이 된 물류 시스템이 정상으로 돌아오려면 정말 긴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해협에 줄 서 있는 수백 척의 배들이 순서대로 빠져나가는 데만 해도 몇 주는 좋게 걸릴 테니까요. 이건 고속도로에서 큰 사고가 났을 때 사고차를 치워도 뒤에 밀린 차들이 제속도를 내기까지 한참 걸리는 거랑 똑같습니다. 전쟁 때문에 배가 부족해지니까 너도나도 새 배를 만들어 달라고 조선소에 주문을 넣고 있는데 이미 주문량이 꽉 차버린 상태예요. 그 사이 장금상선은 배를 사들였던 그 어마어마한 투자금을 단기간에 전부 다 회수해버릴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이제 6개월 이후에 아주 먼 미래는 어떻게 변해 있을까요? 어떤 이들은 이 전쟁이 1년 넘게 이어지며 장기전으로 갈 거라는 아주 우울한 전망을 내놓기도 합니다. 이란이 비록 해군력은 많이 잃었을지 몰라도 작은 보트나 기뢰를 이용한 끈질긴 게릴라전으로 해협을 계속 괴롭힐 수 있거든요. 이런 최악의 시나리오가 현실이 된다면 장금상선은 단순히 돈을 버는 수준을 넘어 수조 원대의 어마어마한 순이익을 남기게 될 겁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변화는 각 나라들이 이제는 기름 자체만큼이나 기름을 나를 배를 확보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됐다는 사실이에요. 지금까지는 기름을 창고에 쌓아두는 것만 신경 썼다면 이제는 유조선 확보 자체가 국가의 생존이 걸린 안보 자산으로 대접받게 될 전환점이 될 겁니다. 자, 여기까지 이야기를 들으셨으면 이제 조금은 차분하게 반대쪽 시각에서도 이 사건을 바라볼 필요가 있거든요. 모든 일에는 명암이 있듯이 이번 사건을 바라보는 부정적인 의견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첫 번째로 드는 생각은 이게 실력이라기보다는 그저 천운이 따른 게 아니냐는 비판적인 시각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만약 전쟁이 안 터졌다면 장금상선이 4조 원 넘게 들여 산 그 배들은 회사를 망하게 할 수도 있는
커다란 짐이 됐을 테니까요. 유조선을 많이 사모은 건 시장의 구조적인 문제를 보고 베팅한 거지 전쟁을 딱 맞춰서 예측한 건 아니라는 주장도 일리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런 독보적인 수익 구조가 과연 얼마나 오래 가겠느냐는 의구심입니다. 전쟁이 끝나고 평화가 찾아오면 치솟았던 운임은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게 될 텐데 그때 남겨진 100척 넘는 중고배들의 관리비가 독이 될 수 있거든요. 지금처럼 중고배가 3배보다 비싼 비정상적인 상황은 언젠가 거품처럼 꺼질 수밖에 없다는 경고도 들려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건 한국 기업이 돈을 번다고 해서 우리 국민들도 행복하냐는 본질적인 질문입니다. 당금 상선은 돈방석에 앉았을지 모르지만 우리 국민들은 치솟는 기름값 때문에 장보기도 겁나는 힘든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거든요. 기업의 이익과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경제 상황은 완전히 별개의 이야기일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말씀드린 이런 반대 의견들도 하나하나가 다 일리가 있고 고개가 끄덕여지는 날카로운 지적들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드라마틱한 이야기에서 우리가 진짜로 가슴 깊이 새겨야 할 핵심은 따로 있다고 생각해요.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우리나라가 비축해둔 석유량이 무려 221일 친화된다는 아주 든든한 정보입니다. 국제 기준보다 2.5배나 더 많은 양이라 다른 나라들에 비하면 훨씬 상황이 나은 편이라고 볼 수 있죠. 무엇보다 전 세계 유조선 시장을 꽉 잡고 있는 회사가 바로 우리 국적 해운사라는 사실이 위기 상황에서 엄청난 방패막이가 되어주고 있습니다. 중국이나 일본이 배를 구하지 못해 발을 동동 구를 때 우리는 최소한 우리 배로 우리 기름을 가져올 수 있는 저력을 가지고 있는 거니까요. 이 회사가 지난 37년 동안 걸어온 발자취를 다시 한번 천천히 되짚어보면 정말 소름 돋는 부분이 많거든요. 외환위기 때, 다들 도망칠 때 오히려 주식을 사모하고 아무도 안 가던 황량한 항구에 배를 보내서 수년 동안 적자를 견뎌내며 자리를 잡았습니다. 남들은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배를 개조해서 새로운 시장을 만들었고 코로나 위기 속에서도 오히려 몸집을 불려나가는 승부수를 던졌죠. 그리고 이번에도 모두가 겁을 먹고 관망만 하고 있을 때 무려 4조 5천억이라는 거금을 유조선에 쏟아붓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단순히 운이 좋았다고 치부하기에는 이들은 위기 때마다 항상 남들과는 다른 선택을 내렸고 그 선택을 결과로 증명해 왔습니다. 여러분, 이란 전쟁이 다들 엄청난 위기인 줄로만 알았는데 사실 한국에는 대박 기회였다는 거 혹시 알고 계셨나요? 2월 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습한 건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 직후 한국 시장에서 벌어진 일은 아마 대부분 모르실 겁니다. 3월 3일 월요일 전쟁 발발 후 첫 거래일에 코스피가 열리자마자 외국인 투자자들이 삼성전자를 하루 만에 3조 1, 967억 원어치 내다 팔았어요. SK하이닉스도 1조 2, 70억 원 매도했고요. 두 회사 시가총액이 합산이 0억 달러 넘게 증발했는데 이건 웬만한 중견 국가 GDP가 통째로 날아간 규모예요. 20만 전자 붕괴라는 헤드라인이 뜨면서 개미 투자자들이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요, 같은 날 같은 시장에서 정반대의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주가가 15% 폭등했거든요. 하나시스템은 26% 뛰면서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고 LIG 넥스원은 28% 올라서 역시 신고가를 찍었습니다. 전쟁이라는 하나의 사건이 산업에 따라 완전히 반대의 결과를 만들어낸 겁니다. 그리고 며칠 뒤에 진짜 반전이 터졌어요. 아랍에미리트에 배치되어 있던 한국의 천궁 2가이란이 쏜 미사일을 요격했는데 60여 발을 발사해서 96%를 맞춘 거예요. 이 숫자가 왜 충격적이냐면 세계 최강이라고 불리는 미국 패트리어트의 실전 요격률이 70에서 80% 사이거든요. 한국 무기가 미국 무기보다 더 잘 맞는다는 게 전쟁터 한복판에서 증명돼 버린 겁니다. 아랍에미리트 반응이 어땠냐면요, 딱 한마디였습니다. 빨리 더 보내달라. 93조 원 규모 방산 빅딜에 그야말로 불이 붙었어요. 심지어 비슷한 시기에 해운업계 쪽에서도 정말 드라마틱하고 흥미진진한 이야기가 여기저기서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당금상선이라는 아주 유명한 한국 해운 회사가 하나 있는데 다들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월스트리트 저널이나 블룸버그 같은 아주 영향력 있는 세계적인 외신들이 이 회사를 보고 뭐라고 불렀는지 아시나요? 바로 이번 이란 전쟁의 최대 수혜자라는 엄청난 타이틀로 이 회사를 소개했다는 거잖아요. 알고 보니까 이 회사가 전쟁이 터지기 딱 한 달 전인 올해 1월에 아주 거대한 초대형 유조선을 한 척당 800만 달러라는 거금을 들여서 왕창 사들였었거든요. 이게 배 한 척 가격만 해도 우리 돈으로 따지면 무려 170억 원이나 되는 정말 어마어마한 금액이거든요. 그런데 이 비싼 배들을 여러 척 사놨는데 하필 그 배들이 페르시아만에 딱 도착하자마자 호르무즈 해협이
꽉 봉쇄되는 사건이 터진 거예요. 그 바람에 배를 빌려주는 비용인 용선료가 하루에 5만 달러 하던 게 갑자기 50만 달러로 무려 10배나 수직 상승하며 폭등해버렸잖아요. 선박 한 척이 한 달 동안 벌어오는 돈만 계산해봐도 500만 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약 200억 원이라는 엄청난 수익이 매달 꼬박꼬박 들어오는 셈이죠. 진짜 배가 바다 위에 그냥 가만히 둥둥 떠있기만 해도 현금이 아주 쏟아져 들어오는 그런 대박 구조가 완성된 거라니까요. 우리가 반도체 쪽 이야기도 절대 그냥 지나칠 수 없을 만큼 정말 흥미롭거든요. 삼성전자가 이번에 애플한테 D램 가격을 무려 100%나 인상하겠다고 아주 당당하게 통보를 날렸잖아요. 사실 원래는 70% 정도 올리는 걸로 협의를 진행하고 있었는데 안 그래도 인공지능 수요가 폭발하는 상황에 전쟁까지 터지니까 한 달 만에 인상폭을 훨씬 더 키워버린 거예요. 이런 파격적인 가격 배짱이 어떻게 가능한 건지 궁금하실 텐데 그건 바로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가 인공지능 전용 고성능 메모리인 HBM을 만드는데 생산 라인을 아주 꽉꽉 채워서 몰빵했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일반적인 D램 재고가 예전 17주치나 되던 게 갑자기 2주치 정도로 아주 바닥이 나버린 상황이었던 거죠. 여기에 전쟁 공포까지 겹치니까 전 세계의 반도체 바이어들이 혹시 대만까지 위험해져서 반도체 아예 못 구하면 어떡하지? 라는 걱정에 한국산 메모리를 하나라도 더 확보하려고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잖아요. 이런 분위기를 타고 증권사들은 전쟁 중인데도 오히려 삼성전자 목표 주가를 32만 원으로 SK하이닉스는 170만 원까지 아주 높게 올려잡고 있습니다. 그 결과로 지금 하나그룹의 전체 시가총액이 무려 LG그룹을 추월해서 재계 4위 자리까지 단숨에 올라섰거든요. 딱 4거래일 만에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시가총액이 14조 7천억 원이나 늘어났는데 이건 정말 동네 작은 철물점이 갑자기 거대 백화점을 앞질러버린 듯한 그런 놀라운 느낌이잖아요. 불과 몇 년 전만 하더라도 방산주라고 하면 북한이 미사일 한 번씩 쏠 때만 반짝하고 오르는 그런 테마주 정도로만 다들 생각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수백조 원에 달하는 엄청난 수주 잔액을 든든하게 등에 업고서 한국 수출의 근본적인 체질을 완전히 바꿔버리는 핵심 효자 산업이 되어버린 거거든요. 이게 정말 현실에서 일어나는 일이라 이 여러분도 믿기 힘드시겠지만 진짜 대단한 변화라고 할 수 있지 않나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진짜 중요하게 던져봐야 할 핵심적인 질문이 하나 숨어 있거든요. 이런 기막힌 상황들이 그냥 운이 좋아서 어쩌다 보니까 일어난 그런 행운 같은 일일까요? 전쟁이 갑자기 툭 터졌으니까 그냥 로또 맞은 것처럼 운 좋게 수혜를 입은 거냐고 묻고 싶으실 텐데 사실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알고 보면 이 기업들은 전쟁이 터지기 훨씬 전부터 이미 무언가를 아주 치밀하게 준비하고 있었다는 게 진짜 놀라운 포인트예요. 도대체 이들은 무엇을 미리 내다보고 있었고 과연 어떤 과감한 선택을 내렸던 걸까요? 이 복잡한 상황을 완벽하게 이해하시려면 딱 3가지 포인트만 제대로 짚고 넘어가시면 되는데 제가 지금부터 하나씩 아주 쉽게 풀어드릴게요. 가장 먼저 우리 K방산 이야기부터 시작해볼까요? 이번에 대박을 터뜨린 천궁 2호 미사일이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지듯이 만들어진 게 절대 아니거든요. 이 결정의 비밀을 알려면 우리는 2022년으로 시간을 잠깐 되돌려 봐야 하는데 그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전격적으로 침공했던 사건 다들 기억하시잖아요. 그 사건 때문에 유럽 전체가 안보에 대한 엄청난 공포에 휩싸였고 특히 러시아 바로 옆에 있는 폴란드는 무기를 아주 급하게 사야만 하는 절박한 상황에 놓여 있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미국이나 유럽의 유명한 방산업체들은 이미 주문이 꽉 밀려 있어서 생산 라인이 쉴 틈 없이 돌아가고 있었다는 점이었죠. 바로 이 절묘한 틈새 시장을 아주 완벽하게 공략해서 메운 나라가 바로 우리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우리나라의 K, 전차와 K9, 자주포가 폴란드로 엄청나게 많이 수출되었고 현대로템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매출이 5조 8천억 원에 영업이익도 1조 원을 훌쩍 넘겨버렸잖아요. 이게 바로 K방산이 단순히 유행을 타는 테마주에서 확실한 실적을 보여주는 실적주로 화려하게 변신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던 거고요. 그런데 여기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훨씬 더 멀리 내다보는 전략을 취했거든요. 단순히 지금 당장 난리가 난 유럽 시장만 본 게 아니라 중동 시장에도 미리미리 성공의 씨앗을 아주 잘 뿌려두었던 거예요. 이미 지난 2017년에 아랍에미리트랑 천무 다연장 로켓 수출 계약을 성공적으로 맺었었고 2024년에는 사우디아라비아랑 천궁이야 10개 포대를 무려 4조 2,
500억 원에 공급하기로 하는 대형 계약을 체결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번 전쟁이 터지기 훨씬 전부터 이미 중동 지역의 하늘에 우리 한국산 미사일을 미리미리 쫙 깔아두고 있었던 셈이죠. 만약에 이런 아주 치밀한 사전 포석이 미리 되어 있지 않았더라면 천궁2가 아무리 성능이 기막히게 좋았다고 해도 지금처럼 아랍에미리트에 배치되어 활약할 수는 없었을 거거든요. 다음은 장금상선에 얽힌 이야기인데 이게 진짜 들으면 들을수록 정말 흥미진진하거든요. 이 회사가 지난 2021년부터 2012년까지 컨테이너선 시장이 아주 대호황이었을 때 무려 1조 원대의 엄청난 영업이익을 벌어들였었잖아요. 그런데 이 어마어마한 돈을 앞으로 어디에 투자할지를 놓고 회사 내부에서 아주 치열하고 뜨거운 논쟁이 벌어졌었다고 하더라고요. 기존에 하던 대로 컨테이너선을 더 많이 살 것인가, 아니면 아예 전략을 바꿔서 유조선 쪽으로 방향을 확 틀어버릴 것인가 하는 고민이었죠. 해운업계에서는 이런 파격적인 투자 전략을 정태순 회장님의 아드님인 정가연 신호코어 이사가 직접 주도한 것으로 다들 보고 있는데요. 평소에 언론이나 외부에 노출되는 걸 극도로 아끼는 아주 신비로운 인물인데 사업적인 판단력만큼은 정말 누구보다 대담하고 날카로웠던 것 같아요. 앞으로 중동 정세가 불안해지면 가장 먼저 몸값이 뛰는 건 결국 원유를 나르는 배가 될 것이다 라는 게 바로 이분의 핵심적인 판단이었다고 하거든요. 장금상선은 자신들의 안목을 믿고 과감하게 행동에 옮겼고 실제로 2025년 하반기부터 미국과 이란 사이에 긴장감이 점점 높아지자마자 지난 1월에 초대형 유조선들을 대거 사들이기 시작했거든요. 심지어 이 회사가 보유한 일부 유조선들은 전쟁이 본격적으로 터지기 전부터 이미 페르시아만을 향해서 아주 힘차게 물살을 가르며 항해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정말 놀랍지 않나요? 마지막으로 살펴볼 분야는 바로 반도체인데 이건 앞서 말씀드린 것들과는 맥락이 조금은 다릅니다. 삼성전자가 전 세계 D램 시장의 가격 결정권을 아주 꽉 쥐게 된 건 사실 이번 이란 전쟁 때문만은 아니거든요. 이미 2025년부터 전 세계를 휩쓴 인공지능 붐이 터지기 시작하면서 HBM이라고 부르는 아주 똑똑한 고성능 메모리의 생산 라인을 전부 다 몰아준 게 근본적인 원인이에요. 도대체 HBM이 뭐길래 그러냐고 물으신다면 쉽게 말해서 인공지능이 엄청나게 복잡하고 어려운 계산을 척척 해낼 때 꼭 필요한 초고속 전용 메모리라고 생각하시면 편한데요. 그런데 문제는 이 특별한 녀석을 만들려면 기존에 잘 돌아가던 일반 D램 생산 라인을 싹 뜯어내고 교체해야만 한다는 점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시장에 풀리는 일반적인 D램 재고가 예전 17주치나 되던 게 순식간에 2주치 정도로 아주 싹 말라버린 상황이 된 거죠. 바로 이런 아슬아슬한 재고 상태에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란 전쟁까지 터져버린 셈이라니까요. 이번 전쟁의 한 역할은 결국 전 세계의 글로벌 공급망에 대한 불확실성을 아주 끝까지 몰아붙여서 극대화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만약에 나중에 대만 해협까지 위험해져서 TSMC에서 칩을 못 가져오면 어떡하지? 라는 엄청난 공포가 전 세계에 퍼지니까 바이어들이 앞다투어 한국산 메모리를 더 많이 확보하려고 줄을 서서 달려드는 그런 구조가 만들어진 거고요. 자, 이제 전반적인 맥락이 어느 정도 잡히셨을 텐데 그럼 지금부터는 이 기막힌 상황의 본질을 조금 더 깊게 한번 파고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던져야 할 가장 핵심적인 질문은 바로 왜 하필 다른 나라도 아니고 한국이냐는 점이거든요. 사실 전 세계를 둘러보면 잘 나가는 방산업체도 정말 많고 배가 많은 해운사나 기술, 좋은 반도체 회사들이 곳곳에 널려 있잖아요. 그런데 유독 우리 한국이 이 세 가지 중요한 분야에서 동시에 엄청난 수혜를 입고 있는 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우리 산업의 독특한 구조적인 특징 때문이거든요. 먼저 방산 분야를 자세히 살펴보면 이번 전쟁에서 가장 뼈아프고 치명적이었던 문제가 뭐였는지 아시나요? 이란이 주변 걸프 국가들을 향해 미사일이랑 드론을 정말 미친 듯이 쏟아부었는데 정작 이걸 막아낼 요격 미사일 재고가 순식간에 바닥이나 버렸다는 사실이에요. 이건 정말 불은 계속 나고 있는데 정작 소방차에 물이 뚝 떨어져 버린 거나 마찬가지인 아주 절박한 상황인 거잖아요. 아무리 좋은 소방차가 옆에 있어도 물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듯이 요격탄이 없으면 방공망도 무용지물이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무기 시장의 큰형님인 미국조차도 자기네 패트리어트 미사일 재고가 넉넉하지 않아서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는 점이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미국은 우크라이나에도 무기를 보내줘야 하고 또 동아시아 쪽에도 만약에 사태를 대비해 배치해둬야 하니까 여기저기 쓸 곳이 너무 많아진 상황이죠.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전 세계적으로 텅 빈 미사일 창고를 누가 가장 빨리 채워줄 수 있느냐가 관건이 됐는데 바로 여기서 우리 대한민국이 화려하게
등판하게 된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각 이해관계자 사이의 묘한 역학관계도 아주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거든요. 미국은 전 세계 패트리어트 미사일의 원조 공급자인 동시에 우리 한국 무기가 해외로 수출될 때 최종적으로 승인을 해주는 아주 막강한 권한도 함께 쥐고 있는 나라잖아요. 그래서 한국이 천궁 EI를 중동에 팔고 싶어도 미국 측의 FMS, 그러니까 해외 군사 판매 승인이 반드시 필요한 그런 구조거든요. 쉽게 말해서 우리 물건을 우리가 팔 때마다 매번 미국한테 허락을 받아야 하는 셈인데, 미국 입장에서도 이게 참 곤란한 딜레마일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자칫하다가는 자기네 무기 시장을 한국한테 통째로 내주는 꼴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지금 당장은 미국조차도 자기네 무기 생산 속도가 쏟아지는 수요를 도저히 못 따라가는 비상 상황이라 울며 겨자 먹기로 한국한테 일시적으로나마 문을 열어줄 수밖에 없는 형편이거든요. 이스라엘도 아이언돔이나 데이비드 슬링 같은 아주 훌륭한 자체 방공 무기들이 있긴 하지만 지금은 자기네 나라 지키기에도 숨이 턱끝까지 차오른 상태라 남을 도와줄 여유가 전혀 없고요. 결국 전 세계를 다 뒤져봐도 지금 당장 중동의 성능 좋은 물건을 바로바로 납품할 수 있는 나라는 우리 한국이 거의 유일하다고 보셔도 무방할 정도예요. 해운 쪽 이야기는 돈이 흘러가는 방향만 잘 따라가 봐도 그 구조가 아주 한눈에 쏙 들어오실 거예요. 호르무즈 해협이라는 곳은 전 세계 원유 운송량의 무려 21% 정도가 반드시 통과해야만 하는 아주 좁고 거대한 병목 구간이거든요. 하루에만 무려 200만 배럴의 원유가 이 좁은 바닷길을 지나가는데, 만약 여기가 꽉 막혀버리면 원유는 땅속에 넘쳐나도 정작 나를 배가 없어서 난리가 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꼭 알아야 할 훨씬 더 중요한 사실이 하나 더 숨어 있거든요. 유조선이라는 배가 단순히 기름을 옮기는 수단을 넘어서 이제는 바다 위에 거대한 해상 창고로 쓰이기 시작했다는 점이에요. 이건 마치 부동산 시장에서 갑자기 짐을 맡길 창고가 너무 귀해지는 바람에 창고 월세가 한꺼번에 10배나 뛰어버린 상황이랑 아주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원래 창고라는 건 물건을 보관하다가 나중에 옮기려고 빌리는 거지만 지금은 창고 자체가 너무 없으니까 그냥 물건을 넣어두기만 해도 비싼 임대료를 내야 하는 구조가 된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이 화려한 겉모습 뒤에 숨겨진 동전의 다른 쪽 면도 반드시 잊지 말고 챙겨봐야 하거든요. 사실 장금상선이 아주 신나게 받아챙기는 이 엄청난 용선료는 결국 나중에 원유 운송 비용에 고스란히 반영되고, 이건 또다시 우리가 쓰는 기름값으로 전가될 수밖에 없잖아요.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되고 나서 국제 유가가 배럴당 65달러 수준에서 갑자기 103달러까지 아주 무섭게 치솟으면서 우리나라의 전체 원유 수입 비용도 정말 천문학적인 수준으로 늘어나 버렸거든요. 장금상선이 누리는 이 기막힌 잭팟 행진과 여러분이 주유소에 갈 때마다 느끼시는 그 뼈아픈 기름값 부담은 사실 알고 보면 하나의 거대한 사건이 만들어낸 두 얼굴인 셈이에요. 육상의 원유 저장 공간이 부족해지니까 정유사들이 유조선을 빌려서 거기에 원유를 채워놓고 바다에 띄워두는 겁니다. 그러면 장금상선배는 아무 데도 안 가고 그냥 떠있기만 해도 하루 50만 달러를 벌어요. 반도체에는 표면적으로 잘 보이지 않는 아주 신비롭고 끈끈한 연결고리가 숨어 있는데요. 도대체 저 멀리서 터진 이란 전쟁이랑 우리가 쓰는 반도체가 대체 무슨 상관이 있길래 그러냐고 의아해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알고 보면 이 두 가지는 생각보다 훨씬 더 깊고 복잡하게 아주 끈끈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게 핵심이거든요. 우선 전쟁 그 자체만 봐도 미사일을 유도하거나 드론을 정밀하게 제어하고 또 복잡한 통신 장비를 돌리는데 아주 많은 양의 반도체 칩이 필수적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보다 훨씬 더 무서운 건 바로 전쟁이 불러오는 간접적인 나비 효과라고 할 수 있는데요. 미국이 이란 전쟁을 치르면서 동시에 중국 견제의 고삐를 더 조이고 있습니다. 결국 방산이랑 해운 그리고 반도체가 한꺼번에 수혜를 입는 건 결코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는 걸 이제는 다들 아시겠죠? 이 세 가지 산업 모두가 현재 전 세계 글로벌 공급망이라는 거대한 고속도로에서 우리 한국의 아주 중요한 병목 구간의 열쇠를 쥐고 있기 때문이라니까요. 무기를 만드는 데 생기는 병목, 현상부터 원유를 실어 나르는 병목, 그리고 반도체를 공급하는 병목까지 이 세 개의 좁은 문을 한국이 문지기처럼 든든하게 지키고 있는 셈인 거죠. 그렇다면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가장 유력한 시나리오부터 여러분께 하나씩 차근차근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트럼프가 아주 당당하게 일방적인 승리를 선언하면서 군사작전을 서서히 줄여나가고
이란이 어쩔 수 없이 조건부 휴전을 받아들이는 그런 그림이 그려지고 있거든요. 실제로 오늘 아침에도 트럼프가 작전 범위를 점차 축소하겠다는 식의 발언을 내놓으면서 전 세계 이목을 집중시키기도 했었잖아요. 만약 이 시나리오대로 흘러가게 되면 꽉 막혔던 호르무즈 봉쇄가 단계적으로 풀리면서 유가도 $80대로 다시 안정될 거고, 그러면 잔금 상선 같은 해운사들이 누리던 화려한 용선료 파티도 서서히 막을 내릴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방산 분야의 진짜 수혜는 오히려 전쟁이 끝난 바로 그 시점부터가 진짜 본 게임의 시작이라는 걸 꼭 아셔야 하거든요. 왜냐하면 전쟁을 한번 겪고 나면 주변 중동 국가들이 우리도 언제 저런 끔찍한 꼴을 당할지 모른다는 엄청난 트라우마에 빠져서 국방비를 예전보다 훨씬 더 많이 올리게 되거든요. 실제로 과거에도 비슷한 사례가 있었는데, 지난 1991년에 걸프전이 딱 끝나자마자 사우디아라비아가 가장 먼저 한 일이 뭔지 아시나요? 바로 국방 예산을 역대 최대로 편성하고서 미국한테 수백억